네, 잘 쉬었다 오셨나요? 이제 마지막 3교시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금 실수한 사례들을 한번 8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강대한 씨가 21년도 2월 달에 A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21년 2월 달에 취득하고 5월 달에 B 신규 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2년 있다가 이제 같은 주택을 9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은 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서 비과세라고 판단을 하고 비과세로 주택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영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9,300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택이 있는데 분양권을 신규로 또 취득하신다면 그건 주택수에 산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하는 데 포함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분양권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김한국 씨라는 분이 16년 7월 달에 A주택을 8억 원에 취득했고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이 좀 싸게 해달라 7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실제 거래액은 8억인데 매도인이 7억 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좀 적게 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거를 받아들여서 작성을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게 몇 년이야? 7년 지나서 이분은 11억 원에 이 주택을 처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비과세로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적용했을 때 세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다운계약서는 그 파는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할 그런 혐의를 내가 같이 동조해줬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7,700만 원의 세금을 물린 케이스였습니다. 내용을 또 보면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다운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매도인의 세금 탈루를 협조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거짓계약서에 의해서 감면등이 배제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제 실제 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거래대로 이제 신고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사례예요. 최성실 씨라는 분이 A주택을 14년 4월 달에 취득하게 됐고 취득한 후에 베란다, 샤시,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그다음 방 확장, 그다음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한 거죠. 방 확장하고 베란다랑 샤시 설치하고 난방기 설치하고 중개수수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낸 거예요. 이 중개수수료는 처분할 때 중개수수료이겠네요. 23년 7월 달에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죠.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 필요 경비 중에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서 우리 취득가액에 가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입한 취득가액은 차감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양도비 등, 뭐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뭐 세무 신고 수수료 등등등 양도비 등은 필요 경비를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거는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샤시를 교체하면 샤시는 교체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샤시가 교체된 집이라면 나는 조금 더 돈을 주고 살 의향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 샤시나 그다음에 난방기 시설, 그다음 방 확장, 베란다 확장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 공사 일부 중에서 베란다 샤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증빙과 지출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뭐 내가 바닥 공사를 했다거나 뭐 벽지를 교체했다거나 뭐 싱크대를 교체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취득할 때도 중개수수료 나가고 양도할 때도 중개수수료 나가기 때문에 이걸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 뭐 양도비 등은 우리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누락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서류들을 이제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이런 양도비 등 해당 비용은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제출해야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격증빙이라는 게 뭐냐?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 네 가지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게 적격증빙이지만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로 증명이 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용을 쓸 때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 공사 내역이나 항목별 금액, 뭐 계약서, 견적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보관해 주셔야 인테리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이런 세부 사항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2주택자인 이민국 씨가 22년 5월 달에 비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했대요. 증여를 하고 나서 세대를 분리하고 남은 A주택을 이제 처분한 거예요. 6억 원에 취득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리고 증여해서 세대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의 그 첫 번째 1세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집도 하나 뜯어서 증여해주고 자녀도 그쪽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해서 세대를 분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1주택만 갖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 표상도 우리 1세대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과세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세대를 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확인됐대요. 그래서 비과세 별도 세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였어요. 그래서 1억 4천이라는 세금을 추징받게 되었죠. 세부 내역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민국 씨는 아들하고 주민등록 표상만 분리돼 있을 뿐이지 사실상 생계를 달리 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생활비들도 주고 여기 이 자녀는 어떤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대를 분리함에 있어서 뭐 경제적 활동을 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나 이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2주택자라고 판단한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그러니까 잔금 청산일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잔금 청산 전에 우리 세대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실질적인 세대 분리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양도일 하루, 딱 그 하루를 보기 때문에 그 전날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자녀가 아무리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되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든지 여부는 뭐 입주자 카드나 뭐 관리비 사용 내역, 뭐 교통카드, 신용카드가 어디서 썼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입증할 수도 있고,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의 여부는 그 자녀가 주시원이 있느냐, 그리고 생활자금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독립된 세대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일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되고, 그러나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적 활동이나 그런 뭐 주수입, 그다음에 생활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건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이민국 씨처럼 자녀가 실제 소득도 없고 그냥 단순히 세대 주민등록표상에 주소지만 변경해 놓고 생활비도 내가 다 주고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 지원해준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1세대로 한 세대로 같이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죠. 네, 5번째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양도했을 때 네, 주택이니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가 2018년도 2월 달에 오피스텔을 4억 원에 취득해서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어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4년 2월부터 주거용으로 바꾸고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24년 2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23년 2월에서 24년 2월이니까 불과 1년 만에 오피스텔을 8억 원에 양도했대요. 4억 원에 취득한 거를 8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주택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냐 하고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1억 1,3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입신고 내역, 입주자 카드, 뭐 내부 사진, 관리비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상업용으로 사용했으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었을 거고, 주거용을 사용했으면 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테니까 언제 날짜에 내가 전입신고했는지, 그리고 뭐 입주자 카드야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내부 사진은 사실은 잘 관리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주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내 욕실도 있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오피스텔 안에서 책상을 놓고 컴퓨터를 놓고 사무를 보면 누가 봐도 사무용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켠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있다. 이것만으로 주거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주거하려면은 옷장도 있어야 될 거고, 침대도 있어야 될 거고, 싱크대도 뭐 거기 식기 뭐 조리해 먹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과 전기 사용 내역 등이 내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일 거고, 내부 사진은 한 번씩 찍어두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겉에서는 이게 주거인지
상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입니다. 그 6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이전한 경우에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이로운 씨가 A주택을 22년 7월 달에 6억 원에 취득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23년 근무한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됐대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년 2개월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여기서 부산 이전했으니까 23년 9월 달에 A주택을 8억 원에 처분하게 된 거예요. 2억 원의 양도 차익을 받았는데 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근무 현평 산후로 양도했기 때문에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한 거죠.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을 이전해야 되는 건 맞을 거고, 그 실질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될 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가 다 이전한 게 아니라 이로운 씨만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1억 1,800만 원이라는 되는 세금을 추징받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뭐 근무상 형편 혹은 뭐 질병 혹은 취업 등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세대 전원이. 이런 씨는 세대 전원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형편상 내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와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 전원이 그 다른 시군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세대원에게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뭐 취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 타라면 비과세를 유지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입증 서류는 우리가 챙기셔야 되겠죠.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않고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전원이 이전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유를 하거나 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함께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은 2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상속주택에 대한 건데요. 강한국 씨가 기존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친이 또 안타깝게 사망을 해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두 채를 갖고 계셨나 봐요. 보유기간이 더 긴 B주택은 형이 별도 세대원이었던 형이 상속을 받고, 소유기간이 짧았던 C주택을 본인이 상속받게 됐는데, 이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주택, 내가 A주택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팔게 된 거죠. 24년도 8월 달에 팔게 되면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비과세 신고했는데 결국 7,700만 원에 추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 주택이 있어요. 상속주택 하나, 일반 주택이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해줍니다. 상속주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사망에 의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속주택 갖게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이 가장 긴 거 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긴 거 한 주택에 대해서는 받게 됩니다. 근데 강한국 씨의 경우에는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이 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법령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1주택에 대해서만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상속인 간에 임의로 순서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내가 비싼 거, 혹은 넓은 거, 혹은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고, 다른 거는 안 하겠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이한국 씨 부친이 19년도 1월에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4월 달에 얼마 안 돼 3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되셔서 건물 상속재산 평가 기간 안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돌아가셔서 매매가액 10억 원 그대로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1월 달에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 자체를 나는 상속받은 주택의 평가 가액으로 산정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6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 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상속가액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를 결정을 했어요. 이 10억 원, 그래? 10억 원 맞는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한국 씨가 21년 5월 달에, 6월 달에 결정했는데, 5월 달에 건물을 13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됐어요. 13억 원에 양도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10억 원과 13억 원, 3억 원의 차이가 좀 아까우니까,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11억 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예요. 상속 개시 당시에 우리가 신고했던 10억 원을 무시하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11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만들었죠. 그래서 5,500만 원만큼 내가 양도세를 신고해서 냈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니다. 취득가액은 10억 원이다. 당초에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했던 그 10억 원이다. 라고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해서 9,3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 그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억 원에 신고했으니까 10억 원 신고했는데 세무서장이 그래 10억 원이 합당해 라고 10억 원으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은 10억 원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가액이 있는데 내가 그 가액을 무시하고 다른 임의의 취득가액을 선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상속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리 비교해 봐서 취득가액을 높이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그런 사례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총 8가지 사례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요. 1교시에서는 부동산과 일반 세법에 대해서 보유와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2교시에서는 26년도에 바뀌는 세법과 PCI 분석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마지막 3교시에서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신고 중에서 실수한 사례들, 우리가 잘못 판단한 사례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적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투자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 중에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